자, 요즘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보수 진영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보수의 문제는 문재인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좌파나 한국의 친북, 진보 이런 것들이 세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보수가 그나마 버텨온 것도 처음에는 한국의 군부,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의 군부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엘리트 인재들이었던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6, 70년대, 80년대까지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도 극히 드물고 또 공직자들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못했을 때 한국의 군부가 일정한 수준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장교들이. 그건 맞다는 겁니다. 뭐 일제 부분을 친일로 비판하지만 일제시대 때 만주나 일본군에 있어서 그래도 간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6.25 전쟁이나 우리 군을 한미 동맹으로 재건하는 부분에 매우 큰 경험이 되었고요. 그것이 근대화된 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일단 이 해방 이후 단독 공화국 독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했지만은 이승만 시대에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 가치만을 가지고 국민 다수가 상당히 무지한 상태에서 그걸 지켜나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잘 살게 되어야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나 당시 군부 지도자들이 잘 살아보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은 매우 옳은 것이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서 돈을 받아내고 일본에서 받아내는 부분, 지금에 와서 징용이나 무슨 위안부나 이런 걸 소홀히 한 협상이었다 비판하지만 그 시대적인 입장으로서는 돈이라고는 나올 구멍이 없이 머리털 잘라서 수출하고 다람쥐 수출하는 시대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밀어줄 힘이 없었을 때 선택적, 차별적, 불균등 성장 전략. 그래서 특정한 기업은 뜨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된 기업이 정경유착이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당시에 대형 건설회사를 정부가 보정해주고 그 건설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우디나 이런 데로 보내고 또 큰 대기업이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또 롯데가 혜택을 받으면서 소공동에 자리 잡아서 백화점 호텔을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이것이 그야말로 마치 종속 이론이나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은 엄청난 고용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이 축적되고 중산층이 생겨나고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무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 YS는 본인이 야당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야당의 어떤 캐릭터 부분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YS 때 확실한 보수로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YS가 민족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 하거나 가끔씩 민족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오늘의 좌파의 씨앗을 뿌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YS 이후에 DJ가 된 것도 그것도 YS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S가 과연 보수의 원조냐 아니면
좌파 쪽으로 가게 되는 길을 닦은 사람이냐. 역사적으로 이 부분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보수에 보면 YS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보수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이 됐는데, 이명박은 이념이 없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성장 시대의 한국의 특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부지런하고 또 이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에 본인의 탁월한 부지런함과 업무 장악력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업무 능력이 있었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또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이명박이 세웠어야 되는데 이명박은 무슨 중도 실용 운운하면서 촛불에 한 방 얻어맞고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 천신만고 끝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이미 좌파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은 좌파 스스로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망해서 죽은 거고요. 그런데 박근혜도 어려웠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시대의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건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를 추종하는 친박들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익결사체였지 이념결사체는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형편없이 촛불 든 좌파 집단에게 뺏겨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YS 이후에 제대로 된 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군부 이후에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이념적 무장이 되어 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보수에 뭔가가 있었느냐. 보수란 무엇인가가 보수 내부에 정리된 게 있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유건일 칼럼에 보면 혁명꾼으로 10단쯤 되면 기성보수는 1단도 안 된다. 반칙꼼수 선동 앞에서 일부 보수는 얄팍한 기회주의와 겁먹은 영합주의다. 장밋빛 소망에 앞서 피토하는 출정가를 불러야 된다는데 제가 유건일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토하는 출정가를 누가 부르느냐. 황교안이 부르느냐. 한국당 의원들이 부르느냐. 아니면 태극기 들고 집회 나가는 사람들이 부르느냐. 자, 그들만 불러서 또 되는 거냐. 자, 그러면 보수가 피토하는 출정가를 부르게 만들려면 출정가를 부른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출정가를 불러야 되죠. 그럼 모일 수 있는 출정가가 뭐냐? 종북 척결로 모이냐? 산호명 척결로 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에 맞는 보수의 가치를 말을 해야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모여요. 이제 사람들이 매우 실용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변해버린 시대고 정치라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감성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모이는 시대가 됐다는 걸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려면 그야말로 공감할 수 있는 출정가를 불러야 된다. 그게 뭐냐?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야 비로소 문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보수는 지금 조국을 쫓아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민이 저렇게 미는 걸 보니까 조금만 밀면 깨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수가 스스로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깃발을 들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시대의 가치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보수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밀어야 된다는 겁니다.